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레이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를 너무 오래 겪는 중인데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 실물 지표 중심으로 소개시켜드리고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이것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연속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4주 연속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주간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것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잠시 일을 쉬었다가 바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일터로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지 집에 아예 눌러 앉아버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이 수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시직을 많이 뽑게 되는데요. 최근 10년간 파트타임 고용 건수를 보면 현재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 고용 건수가 갑자기 늘었었는데요. 설마 이번에는 다르겠죠? 어쨌든 그만큼 고용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업률이 바닥이니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률은 석 달 연속으로 4.2%에 딱 붙어 있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 실업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152, 4.187, 4.244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 차원에서 마사지를 하는 건지 둘째 자리까지만 쓰면 모두 4.2%로 동일하게 나오긴 합니다. 아마 다음 달 실업률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용 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파악할 때 자주 보는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발표된 5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3월달에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미리 소비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2달 연속 소매 판매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품목별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5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 쪽에서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사람들이 미리 자동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쪽에서 판매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들의 소매 판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체적인 소매 판매 금액의 전월 대비 변화율을 확인해 보면 5월 달의 예상치가 원래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0.3%가 나왔네요. 역성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동차를 빼더라도 미국의 내수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NAHB 주택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고금리가 몇 년째 지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매우 높죠. 그래서 미국에서 신규로 주택을 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택가격 지수 자체가 이미 코로나 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떨어졌다가는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 상황이 별로다, 건설 경기가 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의 경기 자체를 꺾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물가라고 하면 소비자 가격 지수를 봅니다. 흔히 말하는 CPI라고 하죠. 이러한 CPI가 2.3%로 바닥을 이미 찍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치는 2.0%입니다. 그런데 2.3%가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연말이 되면 미국의 물가가 3.3%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의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물가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겠죠.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무언가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만 현재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돼?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연준 위원들도 두 개로 분열된 상황이에요. 최근 6월 달에 연준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를 발표하곤 하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했을 때 연준에서는 2025년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월 달과 이번에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3월 달에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25년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여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7명의 위원들은 25년 금리 동결에 투표를 했고요. 다른 7명의 위원들은 25년에 금리를 2번 정도 내려야 된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 현재 미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 7명의 위원들은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에 베팅하고 있고, 다른 7명의 위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망치도 공개가 됐는데요. 아래쪽에 마르치 프로젝션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지난 3월 달에 전망한 수치입니다. 지난 3월 대비 3개월 동안 연준에서는 25년도에 GDP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고요. 실업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물가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상황이 다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연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고 경기가 안 좋은데요. 지난 3월 대비 더욱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는 높아질 것이다. 이쪽으로 연준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현재 통일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냐,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월은 애시당초 비둘기스러운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2번 정도 금리 인하에 이쪽에 파월은 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올해를 무난하게 넘기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잘못되어서 경제 위기라도 오게 되면 2025년 파월이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할 겸 겸사겸사 적당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이번 임기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이번에 연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파월에게 조기 퇴진을 압박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파월이 비둘기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트럼프는 한술 더 뜨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고요. 만약에 파월이 금리를 인하시켜주면 트럼프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외치겠죠. 만약에 파월이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려주면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를 주장할 사람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본인 뜻대로 행동하지 않자 파월을 향해서 조기 퇴진 압박을 넣고 있고요. 물론 중간에 잘리진 않겠지만 파월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월은 남은 기간 동안 적당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가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고금리로 인해서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 여기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공급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러한 압박을 넣고 있고요. 바레인에 거주 중인 미국의 함대는 이것을 두 눈을 치켜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기만 해봐. 우리 함대 본격적으로 출동한다. 미사일 퍼붓는다. 이란 너네 각오해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다.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감히 점찍어 드리진 못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흐름 그리고 파월의 임기를 고려하면 큰 위기 없이 당분간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성장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원전 대장주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 중이죠. 시가총액이 39조 원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순위로 10등이에요. 10등. 엄청난 성장 속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며칠 전에 26만 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요.
AI의 성장세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전 세계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면 미국에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원전 대장이라고 하면 오클로나 SMR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사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과 연관된 섹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혹시 해당 기업들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